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혼자 한 달살이 1인 낭독회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송정희 낭독학교에서 이렇게 박정현 선생님 모시고 한 달 동안 혼자서 홀로 낭독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아보셨어요. 이 책을. 네.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네. 어떤 책이죠? 정현 선생님? 철학책이고요. 당연히 철학책이고 철학책임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 무겁거나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철학을 사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참 좋았던 책입니다. 네. 우리 정현 선생님은 지금 낭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디오북도 한 몇 권 정도 지금 출시가 되었죠? 출시된 거는 6권 정도고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2권 정도 더 있고요. 와. 그러면은 이게 몇 년 사이에 그 정도 아웃풋을 내신 거예요? 오디오북은 진짜 1년 반 정도, 1년 반이 아직 채 못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졸업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졸업하자마자 그때부터 오디오북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낭독으로 만난 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또 낭독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신 걸로 알아요. 그 리더십 스피치 교육에 또 보조 강사로 들어오셔가지고 활약을 해주셨는데 그거 한 4주 동안 보조 강사로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강사 강의를 들었긴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초보들을 제가 만나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는 다 낭독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됐었는데, 이번에 성우님 도움으로 또 거의 이제 초보분들 함께하는 그 강의에서 제가 보조 강사를 맡으면서, 아,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구나 하는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반응도 좋았어요. 박정현 선생님의 그 날카롭고 정교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일주일마다 이렇게 단계 향상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좀 약간 팬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저희 한 달 동안 이렇게 혼자서 한 달살이 책을 통해서 좀 성장한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낭독으로 보자면 매일 저는 낭독을 열심히 했던 편인 것 같은데 제 낭독을 저가 듣기를 별로 즐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걸 들으면 다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고 보자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낭독한 거를 듣고 또 녹음하고 듣고 또 녹음하고 하면서 스스로의 이 차이의 반복이라고 이 책에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차이가 성장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낭독으로는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복독하면서 사유가 좀 더 깊어졌지 않나? 근데 그걸 아직까지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좀 더 내공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오늘 그 깊어진 사유를 또 낭독으로 또 나눔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 가장 이 책을 가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들 또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박정현 선생님이 어떤 사유를 하셨는지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하나 잘난 거 없지만 한 달 동안 그래도 이 책과 함께 지지고 볶고 했던 사람으로서 어, 그냥 이 책을 저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 책을 어,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나 그 책 진짜 읽어보고 싶다. 아, 그 책, 아, 그런 내용이었어? 나도 한번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원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제가 간단하게 짧게 낭독을 할 건데요. 제일 처음 낭독은 사실 이 책에서 프롤로그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시적인 내용도 많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와, 아름답다. 근데 그런 만큼
또 많은 당일 통화에 분들이 이은 후속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그 프롤로그를 많이 낭독해 주셔서 저는 어디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시작할 때 제일 마지막 표지 표지 마지막에 여기 또 설명이 짧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겠다 하고 짧게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햇살을 찾아주는 것도, 가뭄 속에서 비향기를 기억해내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흐린 일상의 무지개를 그리는 위안의 말. 삶이 우리를 마구 다룬다는 느낌이다. 아무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삶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멈추어야 할 시간이다. 이 책은 그렇게 멈추어선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 색종이를 뒤집듯 삶의 이면을 바라보자. 그리고 당신이 늘 버스를 기다리던 정거장을 오늘은 지나쳐 걸어가 보자. 색종이의 뒷면에는 아무런 환상이 없고 오늘 버스를 타지 않은 당신은 무용한 인간이다. 삶이 약속했던 환상도 유용성도 잃은 당신에게 이 책은 말을 건넨다. 비로소 삶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볼 시간이라고. 내가 살던 삶이 나의 것이었는지 물어볼 시간이라고. 네. 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날씨가 있다면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바람이 불고 있나요? 아니면 쭉쭉 비가 내리고 있나요?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흐림 속에 머무르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책은 서동욱 교수의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철학은, 생각은, 질문은 우리의 내면의 날씨를 바꾼다고요. 그 말은 참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철학은 더 이상 책상 위 학문이 아니라 삶을 다시 묻는 행위라는 것을요. 이 책은 아주 정제된 언어로 속삭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하죠. 매일 일상을 항상 똑같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할 만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말들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나 왜 그랬지? 나 또 그랬네. 그렇게 실수 하나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들레즈가 다정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야. 여기서 들레즈는 이 서동욱 교수님이 들레즈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들레즈를 연구해서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 책에 전면적으로 다 흐르는 내용 자체가 들레즈가 어, 들레즈의 대표작인 그 차이와 반복이라는 그 가치관이 이 책에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들레즈는 반복을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차이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금씩 다른 그 미세한 차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한참 뒤에야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입니다. 철학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다시 겪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 속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루하루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철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챕터를 이렇게 골라서 짧게 짧게 한번 생각을 전해 보는데요. 이 책에서 매스미디어와 철학과의 관계가 또 나와요. 거기에서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서 생활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그림자에 비친 빛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햇볕이 있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실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알던 건 그림자였구나. 진실은 이거였네. 그 사람은 그 진실을 알고 혼자 알기는 안 되겠어.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어. 하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아,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진짜 햇빛이 있고, 거기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플라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을 전하면은 사실 박수를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과 비난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그 옛날에 그냥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매스미디어는 이 동굴보다 더 복잡한 그림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구별되기 어렵고 또 너무 많은 잡음들이 그 진실의 정보를 덮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유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지배하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매스미디어나 미디어는 그 소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철학이 조용하게 제안을 합니다. 의심해라. 그리고 질문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럴 때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없으면 저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매스미디어는 그거에 더해서 진실을 알려주는 거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소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어쩌면 강력한 철학 공부의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부분이기도 했던 게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우리는 인간끼리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기계와도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챗GPT죠. 그 챗GPT 같은 존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우리가 챗GPT랑 이야기를 할 때
아, 얘는 로봇이야 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쩔 때 그 챗GPT는 사람보다도 더 사람답게 반응하고 또 따뜻한 말과 우리가 듣기 원하는 정말 위로의 말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정말 사람만이 해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챗 GPT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AI는 이제 창의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은 인간 주체의 이성이나 또는 감정을 벗어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의 질문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철학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질문하는 자가 사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유하는 자만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만 챗GPT든 누구에게든 답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제대로 된 질문은 내 사유가 깊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질문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책이 나옵니다. 저희들 산책 많이 하죠.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고 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걷는다는 것은 음, 책상 앞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바람이 말을 걸고 꽃이 인사하고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아닌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산책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품습니다. 말로 정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걷는 동안 그냥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축복입니다. 어쩌면 철학은 그렇게 삶 속에서 조용히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산책이란 건 그냥 여유가 많고, 그냥 할 일 없을 때,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이유가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산책을 할 때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더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철학자들이 산책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매일매일 산책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나 산책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나 바빠. 우리는 왜 맨날 그렇게 쫓겨다닐까요? 시간에. 이 책에는 시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느려질 권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느려질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느리다고 하는 것 자체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 뭐든지 제 시간 안에, 막 이렇게 항상 쫓기듯이 살아가는 현대의 삶인데요. 우리가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없을까요?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누군가가 정해준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가느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택해서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자기 시간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느림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시간의 페달을 내 리듬대로 밟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느리고 싶을 때 느리고, 내가 원할 때는 또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예요. 근데 거기서 느리다는 것을 빼고 빠른 것만 택하려고 하는 우리는 내 특권을 나도 모르게 놓고 있는 건 아닌가. 느림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의 시간을 잃는다. 내가 시간만 잃었을까요? 그 잃은 시간 안에 나를 잃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타인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사유로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 진짜 그 시간을 되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인데 쉽지 않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저녁 시간에 제 혼자서 뭔가 길게 가져간다는 거는 또 제가 남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분 안에 마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에필로그는 한번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책의 에필로그가 저는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에필로그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에필로그. 쓰다듬는 손길. 모든 삶은 위안을 필요로 한다. 강한 이에게도 약한 이에게도 삶은 끌고 가기 힘든 수레인 까닭이다. 우리는 무엇에 위로받는가? 어떤 이들은 희망이나 미래나 발전 같은 말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개념들은 물론 의미 있으나 위안을 준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것 같다. 희망이나 미래나 발전을 어떤 내용으로 꼭꼭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겨울바람이 지나다니는 문 없는 복도처럼 삶이 고달프게 내던져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위로받는가? 모든 이에겐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있다. 겨울날 추운 거리를 지날 때 보이는 불 켜진 창문.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음식점의 환한 불빛은 마음도 램프처럼 따뜻하게 켜지게 한다. 김이 나는 국수 한 그릇 또는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열리는 거리에 만두 찌는 솥도 지친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준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잔에 따른 붉은 포도주에서 천천히 동심원을 그리듯 퍼지는 향기는 감동을 준다. 어떻게 여름은 병 하나에 담긴 채 이런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온기를 건네는 걸까? 이 모든 것들은 관념처럼 머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체에 직접 퍼지며 기운을 나누어 준다. 우리의 삶은 우리 신체 속에 깃들어 있고 먹거리는 신체를 그가 가장 잘 알아듣는 말로 위로하는 마술이다. 그런데 신체 자신이 하는 가장 놀라운 위로는 신체의 일부분인 손이 담당한다. 손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가장 발달한 도구이지만 물건을 조립하거나 운반하는 실용적인 일만 하진 않는다. 악수하고 끌어안으며 타인을 만난다. 최초의 에로스는 손으로부터 시작한다. 손을 잡으며 모든 마술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이 손은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이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칭찬한다. 지친 애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를 외롭지 않게 만든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쓰다듬으며 그들이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쓰다듬는 손은 단지 다른 이에게 위로만 주는 손일까? 오히려 손으로 다른 이를 쓰다듬고 보호하는 자가 더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 그는 위로하면서 위로받고 보호하면서 보호받는다. 세상에는 나를 믿고 내 손길에 머리와 어깨를 맡긴 아이와 사랑하는 이와 동물들이 있다. 쓰다듬을 이가 없으면 당연히 쓰다듬는 손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이가 곁에 없다면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도 없어진다. 그러니 내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살려놓고 있다. 놀랍지 않은가? 쓰다듬는 손길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손길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을 어루만지는 손길이다. 그 손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꼭 끌어안고 있는 손, 축복받은 손이다. 어느 겨울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갑자기 실신하듯 기온이 떨어진 저녁. 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보았던 길가의 고인물은 나올 땐 이미 생명을 빼앗긴 듯 얼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겨울의 빠른 계획에 깜짝 놀란다. 붉은 빛은 모두 개토의 안쪽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듯 온도계 끝으로 몰려간다. 무례한 운전자처럼 속도를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며 우리는 걸었고 너는 점점 짧아지는 나무 끝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성냥불처럼 떨기 시작했다.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겨우 참아내는 차가운 조각상이 된 너의 손을 잡아 내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온기 속에서라면 내 손은 현들 위에서 쉴 새 없이 춤추며 현들을 고독에서 깨워내고 생명들이 살아있도록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손이 생명을 받아야 할 시간이다. 이윽고 내 손 안에선 작은 지구가 조금씩 움직여 계절을 바꾸려 했고 이내 봄과 초여름이 겨우 부화한 동물들처럼 조심조심 움직였다. 그렇게 나는 내 손을, 아니, 지구 하나를 쥐고 있었고, 두 손이 잠시 피해 있던 외투 주머니 속에선 별자리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며 모든 것이 무사할 것이라 말하듯 날씨가 바뀌었다. 하나의 손이 또 다른 손에게 다가가 내가 나의 전부라며 가만히 안아줄 때,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권의 책을 아주 꼭꼭 씹어서 우리 박정현 선생님께서 들려주셨고요. 음, 지금 정현 선생님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세요? 음, 저는 이제야 막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의 답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기일까요? 그래도 무사히 끝마쳤다는. 아, 제가 열심히 분무질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끝마치고, 아, 그래. 나만이 볼 수 있는 무지개라도 그거는 제가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지개로 선택을 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정말 박정현 선생님께서는 시간을 소유한 자다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정현 선생님 한 달 동안 너무 애써주셨고요. 저희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야기 좀 남겨주셨네요. 또 들으면서 박혜영 선생님께서는 무지개 꺄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전윤정 선생님께서 지난 한 달 살이 때 대사 낭독도 좋았는데 오늘 내레이션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너무 잘 들었어요. 레인보우 낭독. 박혜영 선생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황진경 선생님께서는 저는 요새 날씨가 좋아서 매일 산책하고 있어요. 네. 진경 선생님의 산책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박미연 선생님, 선생님의 무지개 낭독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박정현 선생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평일 저녁에 혼자 한 달살이 1인 낭독회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또 잘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의 날씨는 어떤지 사용하는 평일 저녁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낭독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